예, 안녕하세요. 법인세 교수 명산입니다. 이번 주 시간부터는 이번 주 시간부터는 이제 송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송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도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송금이란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비슷한 개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금은 어떻게 돼요? 법인세에서 수익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럼 수익과 대응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익과 비용에 대응하는 부분을 찾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이야기할 때는 법인세의 모든 부분들이 뭐와 연동이 된다? 기업회계 기준과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회계 기준 자체를 어느 정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회계 기준을 달리 서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법인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송금은 어떻게 한다? 결국에 비용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비용은 무엇이냐? 비용은 무엇이냐? 결국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윤 추구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가는 이것들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차감하면 나중에 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은 우리가 뭐예요? 입금과 송금을 했을 때 뭐가 돼요? 소득이 되죠. 소득은 법인세법상 과표를 산출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서 송금과 비용, 그 다음 수익과 입금을 큰 틀 안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지만 정확한 게 뭐냐면 다른 명칭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송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이라 하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입장은 비용을 적게 쓰고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결국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송금이 적어야 어떻게 돼요? 과표가 올라가겠죠. 과표가 올라갔을 때 뭐가 늘어나나요? 과세 표준이 증가했을 때 뭐가 증가합니까? 납부할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세 계산 구조를 얘기하면서 송금에는 뭐가 있다? 송금과 입금 불산입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금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입금이 되는 게 있고 또 입금인데 불산입 되는 게 있죠. 송금도 송금이 있고 송금 불산입 되는 게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 많은 게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법인세법 전체적인 틀을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송금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금의 개요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금을 얘기할 때는 그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입금의 기본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송금은 결국에는 입금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결국엔 순자산 거래를 감소시키는 형태는 결국에는 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송금의 기본적인 개념은 입금의 반대 개념인 순자산의 거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입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으로 보시면요. 예, 268페이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손비는 즉 손실과 비용. 비용도 끼고 손실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손실과 비용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입금불산입 항목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본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손비의 송금에서도 결국에는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송금 이런 것들은 뭐다? 송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대한 부분은 결국엔 뒤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비란 개념을 어쨌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비는 결국에는 뭐다? 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과 관련된 모든 지출된 손실과 비용을. 자, 법인세법에서 정해진 것들, 다른 법률에서 정해진 것들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예외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된 비용들은 결국엔 비용화 인정된다. 즉, 그 외의 것들은 이런 것들은 어떤 거에서 움직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죠. 왜? 이게 법인이라면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설정한 것들은 대부분 뭐가 된다? 결국엔 이렇게 저기가 비용으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비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책에 보면은 2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이나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실이나 비용은 결국엔 뭐다?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통상적인 것들을 얘기하거나 수익과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뭐가 있나요? 이게 원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가. 이 원가는 뭐다?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판매비와 관리비, 경상비적, 판매비와 관리비, 일반적인 성격,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들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통상적인 것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세법이라는 틀 자체가 기업회계 기준의 틀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의 명칭이 이렇게 보편적이고 일반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 기업회계 기준과 어떻게 된다? 연동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뭐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실은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것들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계 처리를 일단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비의 범위에 대해서. 그러나 예시에 열거되지 않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다? 우리가 큰 틀 안에서 원칙이라는 게 있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다? 바로 이러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순자산을 감소한다. 그래서 회계처리 봤을 때는 우리가 비용, 회계처리했을 때 비용, 어떤 광고비가 나오고 그럼 뭐가 돼요?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순자산의 어떻게 한다? 감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손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책으로 보면은 269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법인세법 시행령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손비의 범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손비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책으로 보시면은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같이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책이 찢어질 뻔했습니다. 1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비의 범위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바로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원가. 우리는 이게 법인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 제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원료인 거죠. 원료를 갖고 와서 그것을 가공하여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장 손비에 일반적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원료 매입가액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은 원료 매입가액 및 그 부대 비용이 결국엔 뭐다? 기본적으로 손비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다? 범위이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판매한 상품, 이것은 상품입니다. 결국엔 상품을 매입하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판매를 하죠. 요 매입하는 금액 비용인 거죠. 나의 수익은 요만큼인 거고. 자, 그래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 가액과 그것을 사기 위한 부대 비용까지도 결국엔 손비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상품을 이건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손비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자, 팔아야 되는데 판매를 해야 됩니다. 제품이나 상품이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판매는 어떻게 돼요? 이거와 다른 개념이죠. 이것을 만들기 위한 거와 판매를 하는 건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손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자,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 이 일체를 결국엔 뭐다?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의 경우는 이게 약정이 없어도 결국엔 판매 장려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대 비용과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제품을 생산하고 이 제품을 어떻게 한다? 판매하는 모든 비용과 그것을 하기 위한 부대 비용까지도 기본적인 손비에 인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기업회계 기준에도 이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한다? 같이 자산을 취득할 때나 또는 어떤 판매비와 관리비를 책정할 때도 이러한 부분과 비슷한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개념을 인지하시고 손비의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를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원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원가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을 매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산을 매입할 때는 그 매입하는 매입 가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손비에 인정된다. 왜냐면 양도했을 때 우리가 100원에 사서 110원에 양도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10원인 거죠. 10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손비로 인정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금으로 산입하게 돼 있지만은 이렇게 양도한 자산의 매입가액은 뭐다? 기본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이 어떻게 된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사항이 결국엔 뭐다? 전체적인 송금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뭐가요? 유형자산의 수선비. 우리가 그 회계를 공부하면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수선비를 우리가 뭘로 본다? 손비로, 비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송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인 뭐라다? 현금 거래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계 기준에 의해서 하면은 자산은 내구 연수가 있죠.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사용할 수 있는 연수가 줄어들었을 때 결국엔 뭐가 된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비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감가상각비라고 하고 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한다? 손비에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산을 임차하는 경우, 그리고 차입금을 대한 이자 부분, 또 그리고 뭐 있어요? 자산의 평가 손실, 그리고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과 공과들도 어떻게 된다? 전체적인 자산의 송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그리고 협회에 어떤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내부는 조합비나 회비들도 기본적인 뭐다? 자산의 등록이 아니라 송금의 인정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손비의 인정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책에서 손비에 인정되는 범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69페이지에 보면요. 7번이 있습니다. 7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산한 자산가액 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산한 금액. 특수관계인에 관한 얘기고요. 또 하나 자산의 임차료, 그다음 채금에 대한 이자도 역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자산의 평가 손실도 어떻게 한다? 송금에 들어간다. 그리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부터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대해 지급한 일반 회비, 어떤 협회나 조합에 대한 일반 회비를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된다. 또 그 정확한 내용은 그 밑에 같이 나왔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광업의 탐광비, 광업을 하는 탐광비, 결국엔 개발비까지도 포함해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밑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 시찰과 훈련비, 즉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떻게다
교육훈련비, 해외 시찰,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어떤 것들 둘러보고 있는 것들도 기본적인 해외 시찰로 해외 시찰의 손비로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교육훈련비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죠. 운영비에 대한 수당들이 쭉 나와 있고 18번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들이 20번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다음 장에 많다는지 어쨌든 20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장식, 환경 미화 목적으로 하는 전시 미술품들. 사실은 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서화 고가의 미술품들이 과연 이 장식용이냐,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거는 자산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식, 환경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어떻게 한다?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대부분 뭐가 있어요? 1,000만 원 이하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광고 선전비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21번에 보면은, 자, 광고 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 누구한테 이렇게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 3만 원 이내의 금액에 개당 3만 원 금액에 한정해서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런 물품 구입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것들을 비용으로 인정하는요, 뭐 개인용품들을 이렇게 사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용으로 인정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제외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회 기준에서 비용에 처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송금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 인건비, 매입비, 판매 부대 비용, 이런 자산가액, 유형자산 수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면은, 자, 이제는 우리가 송금을 들어갈 걸 배웠죠. 그 다음 뭐가 배울 거냐? 송금 불산입 항목을 배울 예정입니다. 송금 불산입 하면은 비용화된 것들이 기업회 기준에서 비용화 되었는데, 그거를 비용화 처리가 하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요 송금 불산입 항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 송금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들부터 시작해서 해당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면은 좀 한 번씩 그냥 강의만 듣지 마시고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송금 불산입 항목과 그 다음 여러분들 송금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고요. 강의들이 앞으로는 이제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회사 업무에 좀 바쁘다 보니까 강의가 조금 늦게 올라갔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부하는데 혼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강의를 좀 듣고요. 우리 시험은 24일 날 예정이 돼 있죠. 24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예정된 범위 안에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면요. 잠시만요. 날짜를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전화가 와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그거를 안내를 해서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